법정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천년 묵은 은행나무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경상북도 안동지방법원. 현대식 건물에 기와를 얹은 외관은 전통의 권위와 현대의 냉철함이 기묘하게 뒤섞여 이곳을 찾는 이들의 어깨에 깨를 저절로 짓눌렀다. 제3호 법정. 방청석의 낮은 웅성거림마저 삼켜버린 정적 속 모든 시선은 단 한 사람에게로 향해 있었다. 법대 에파타의 가장 높은 곳 검은 참나무로 만들어진 판사석에 앉은 남자. 윤석범 인시판. 65의 나이. 깊게 팬 주름은 그의 얼굴에 세월이 아닌 혹독한 인내의 시간을 새겨놓은 듯했다. 굳게 담은 입술은 어떤 감정의 동요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처럼 보였다. 그의 눈빛은 겨울서리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사람들은 그를 철인 티의 렌 판사 혹은 얼음 판사라 불렀다. 15년 전 그 끔찍한 사고 이후 그의 심장은 돌로 변했다고들 했다. 피고인 최종 변론하십시오. 석범의 목소리는 어떤 울림도 없이 법정 바닥으로 낮게 깔렸다. 그 목소리에는 동정도 호기심도 그 어떤 인간적인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오직 법전의 글자들처럼 건조하고 기계적인 음성이었다. 피고인석에 선 24살의 청년 박민재는 흐느낌을 참으려 애썼다.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그는 남은 모든 것을 걸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홀어머니가 계십니다. 평생을 저 하나만 보고 살아오신 분입니다. 제가 감옥에 가면 어머니는... 청년의 목소리는 눈물에 섞여 끊겼다. 방청석 한 구석에서 늙은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입을 막은 채 오열하고 있었다. 법정 안에 누구라도 마음이 흔들릴 법한 애처로운 광경이었다. 하지만 윤석범은 아니었다. 그는 미동도 없이 서류만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손에 들린 낡은 만년필이 사각거리며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15년 전 아내 미숙이 결혼기념일 선물로 준 그가 가진 마지막 온기 어린 물건이었다.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은 범죄 사실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얼음장 같은 한마디가 청년의 마지막 희망을 베어냈다. 피고인 박민재, 특정 경제 범죄 가중치 어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를 적용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한다. 탕. 작은 나무 망치가 판결의 마침표를 찍었다.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의 신호탄처럼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청년의 어머니가 아이고 내 아들아 절규하며 그 자리에서 혼절했다. 방청석이 소란스러워지고 법정 경위들이 달려갔지만 윤석범은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그는 이미 다음 사건 서류로 시선을 옮기고 있었다. 마치 방금 한 가정을 파탄낸 판결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이. 그것이 윤석범의 세계였다. 감정은 배제되고 오직 법과 증거만이 존재하는 흑백의 세계. 15년 전 빗길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자신의 두 다리를 영원히 잃은 그날 이후 그는 스스로를 그런 감옥에 가두었다. 재판이 끝나고 그는 휠체어를 움직여 판사실을 나왔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법원 직원들은 멀찍이 서 고개만 숙일 뿐 누구도 감히 그에게 말을 걸지 못했다. 삐걱이는 휠체어 바퀴 소리가 유난히 길고 텅 빈 복도에 차갑게 울렸다. 그의 집은 안동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거대한 한옥이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고택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이었지만 그 안에는 사람 사는 온기가 없었다. 마치 잘 꾸며진 거대한 무덤 같았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정막이 그를 맞았다. 넓은 대청마루를 가로지르는 휠체어 바퀴 소리가 집의 유일한 소음이었다. 그는 익숙하게 부엌으로 가 저녁을 준비했다. 냉장고에서 밑반찬 두어 가지와 밥솥에 찬밥을 꺼내 드는 것이 전부였다.
식탁은 4인용이었지만 나머지 3자리는 언제나 텅 비어 있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그의 시선은 무의식적으로 맞은편의 빈 의자로 향했다. 여보, 당신 너무 딱딱하게 굴지 좀 마요. 사람은 가끔 실수도 하고 사는 거지. 안내의 밑숙에 웃음 섞인 잔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스쳤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망상은 떨쳐내야 했다. 감정은 그를 나약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맛이 없다는 듯 식사를 중단했다. 서재는 그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요새였다. 사방벽을 가득 메운 법률 서적과 두루마리들이 그를 세상과 단절시켜 주었다. 그는 책상 위 액자 하나를 집어들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하지만 그는 사진을 들여다보는 대신 액자를 뒤집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과거는 그에게 죄책감일 뿐이었다. 그때였다. 서재 한편에 놓인 텔레비전에서 지역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무시하려 했지만 앵커의 목소리가 그의 신경을 붙잡았다. 최근 안동 시내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약국 강도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범인은 또 하나의 사건, 또 하나의 범죄자일 뿐이었다. 석범은 소리로 다시 눈을 돌렸다. 하지만 바로 이어진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의 손을 멈추게 했다. 속보입니다. 방금 전 용화약국 강도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용의자는 올해 52살의 강태산 씨로 문화재 금속 복원 장인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낡은 작업복 차림의 한 중년 남성이 경찰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끌려나가는 모습이 비쳤다. 남자의 얼굴은 깊은 주름과 검게 그을린 피부로 거칠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억울함이 서려 있었다. 윤석범의 눈이 가늘어졌다. 금속 복원 장인. 그의 머릿속에서 사건 파일들이 자동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전과 기록 범행, 동기 증거. 그의 감정 없는 뇌가 기계처럼 정보를 처리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리모컨을 들어 TV 소리를 조금 키웠다. 화면 속 남자의 얼굴 위로 무장 강도 혐의라는 자막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석범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얼음장 같은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아주 미세하고 희미한 파문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 자신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강태산, 장타이산의 하루는 쇠가 깨어나는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의 작은 한옥집에 딸린 대장간은 그의 인생 전부이자 딸 연화, 주안화를 지키는 유일한 성체였다. 새벽 공기 속 휙휙 하는 풀무 소리와 캥캥 하고 쇠를 두드리는 망치 소리는 수십 년간 이어진 그의 성실한 삶의 리듬이었다. 그의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다. 뜨거운 쇠를 다루며 생긴 굳은 살과 상처투성이인 손. 하지만 그 손이 딸 연화의 작은 손을 잡을 때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손길로 변했다. 사건이 있기 며칠 전 평범했던 어느 저녁이었다. 태사는 대장간에 불을 끄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쇠 냄새와 땀 냄새가 밴 그의 몸을 방 안에 은은한 약초 향기가 감쌌다. 연화는 작은 상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성기게 자란 7살 딸아이의 작은 뒷모습은 그에게 삶의 이유이자 가장 큰 아픔이었다. 연화야, 아빠 왔다. 아빠, 연화가 고개를 돌리며 환하게 웃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했다. 태사는 거친 작업복을 벗고 손을 깨끗이 씻은 후 딸을 위해 정성껏 저녁을 차렸다. 소화가 잘 되는 하얀 잣죽. 그가 딸을 위해 배운 유일한 요리였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요. 선생님이 꿈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연화가 작은 숟가락으로 죽을 뜨며 말했다. 그래서 우리 딸은 뭐라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빠도 고쳐주고 세상 아픈 사람들 다 고쳐줄 거예요. 태산의 가슴 한 구석이 시큰했다. 그는 애써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기특하네 우리 딸. 그러려면 밥 잘 먹고 약도 잘 먹고 얼른 나아야지. 나 다 나으면 바다 보러 갈 수 있어요. 아빠가 옛날에 약속했잖아요. 동해 바다에 가서 제일 큰 파도 보여준다고. 그럼 당연하지. 아빠가 우리 연화 업고 바다에 뛰어들 거야.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어떤 시름도 부녀의 작은 행복을 침범할 수 없는 듯했다. 하지만 그 행복의 그림자 속에는 암담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었다. 소아 백혈병. 엄청난 병원비는 성실한 장인의 벌이로는 감당하기 벅찼다. 그는 밤낮으로 일감을 찾아 헤맸지만 통장의 잔고는 늘 위태로웠다. 그리고 그날 밤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놀라 우는 딸아이 앞에서 그의 팔에 차가운 쇠고랑이 채워졌다. 시간은 다시 현재의 법정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석에 앉은 강태사는 초라했다. 법원에서 제공한 수인은 그의 몸에 맞지 않아 헐렁했고 타는 듯한 햇볕 아래 수십 년을 보낸 그의 얼굴은 더욱 검고 메말라 보였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경멸과 호기심이 어린 시선이 독화살처럼 날아와 그의 온몸에 박히는 것 같았다. 검사 측 공소사실을 진술하십시오. 윤석범 판사의 얼음 같은 목소리가 법정의 공기를 갈랐다. 젊은 엘리트 검사 조민석, 자오민 슈오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판사석의 윤석범을 존경의 눈빛으로 한번 바라본 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거는 명백합니다.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다. 용화약국 내부 CCTV였다. 흐릿한 영상 속 마스크를 쓴 남자가 칼을 들고 약사를 위협하는 장면이 나왔다. 남자는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이었으며 오른쪽 뺨에 희미한 상처 자국이 보였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범인은 피고인 강태상과 신체적 특징이 매우 유사합니다. 특히 오른쪽 뺨의 흉터는 결정적입니다. 태사는 저도 모르게 자신의 오른쪽 뺨을 만졌다. 연화가 태어났을 때 집에 작은 화재가 났을 때 생긴 흉터였다. 그는 평생 이 흉터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딸을 구한 영광의 상처라 여겼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자신을 올가매는 증거가 되어 있었다. 다음은 목격자 증언입니다. 약국 주인은 범인의 위협적인 눈빛과 거친 목소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으며 경찰의 용의자 식별 절차에서 망설임 없이 피고인을 지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 기록입니다. 범행 시각으로 추정되는 지난 5월 21일 저녁 8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용화약국 인근 기지국에서 신호가 잡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하나의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강태사는 유죄다. 방청석에서는 이미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뻔뻔하네. 증거가 저렇게 명백한데 가난하다고 도둑질까지 하다니 딸이 아프다던데 불쌍해서 어쩌나. 태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그날 밤 포항의 한 사찰에서 특별 주문한 풍경 펑칭을 수리하느라 밤늦게까지 대장간에서 일했다. 하지만 낡은 그의 대장간에는 CCTV가 없었고 그날따라 일용직으로 고용한 외국인 조수는 연락처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그의 알리바이를 증명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윤석범의 질문에 태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처음으로 판사석을 향했다.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그날 밤 저는 분명 대장간에 있었습니다.
제 딸 약값을 벌기 위해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직했지만 절박함 속에서 떨리고 있었다. 그 어떤 설득력도 없어 보였다. 윤석범 판사는 아무런 표정 없이 그의 말을 들었다. 마치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태사는 절망감에 다시 고개를 숙였다. 세상은 그를 믿어주지 않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재판이 잠시 휴정되고 그가 경위에게 이끌려 법정을 나서는 순간이었다. 그의 눈이 무언가에 이끌린 듯 방청석 한 구석을 향했다. 그곳에 연화가 앉아 있었다. 이모 집에 있으라고 신신당부했던 딸이 낡았지만 가장 깨끗한 원피스를 입고 그곳에 혼자 앉아 있었다. 아이는 울고 있지 않았다. 창백한 얼굴의 작은 아이는 나이에 맞지 않는 깊고 단단한 눈빛으로 아빠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태산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안 돼. 연화야,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다. 연화의 눈이 아빠의 눈과 마주쳤다. 아이는 아주 작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 눈빛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녁 식탁에 냉기는 늦가을 한기처럼 뼈속까지 스몄다. 윤석범의 한옥집은 언제나 그랬듯 살아있는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삐거기는 휠체어 바퀴 소리와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차가운 금소금만이 거대한 집의 정막을 간신히 깨고 있었다. 석범의 맞은편에는 그의 유일한 딸 윤지영 인지잉이 앉아 있었다. 27. 대학에서 현대무용을 전공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아버지에게 저항하고 있었다. 지영의 얼굴은 15년 전 사고로 희미한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죽은 엄마를 쏙 빼닮아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얼굴에는 늘 그늘이 져 있었다. 아버지의 얼음 같은 세상을 견디며 자란 아이의 그늘이었다. 학교는 요즘도 안 나가니. 석범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건조했다. 그에게 딸과의 대화는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다. 지영은 대답 대신 숟가락으로 밥을 뒤적였다. 그녀의 손목에는 오래된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사고 당시 엄마가 그녀의 손에 마지막으로 쥐어준 유품이었다. 왜요? 또 판결 내리시게요. 피고 윤지영 인생 방기죄로 징역 몇 년을 선고하시겠어요.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대꾸였다. 석범은 굳은 얼굴로 입을 다물었다. 부녀의 식사는 늘 이런 식이었다. 대화는 언제나 상처를 후벼 파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석범의 시선이 법정에서 보았던 작은 아이 강연화에게로 향했다. 아빠를 바라보던 그 단단하고 깊은 눈빛. 그 아이는 왜 혼자 그곳에 와 있었을까? 어째서인지 연화의 모습에서 그는 아주 오래전 잊고 있던 지영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사고가 나기 전 세상에서 아빠를 가장 좋아한다며 그의 목에 매달리던 작고 따뜻했던 딸의 모습이었다. 당신이 저 애를 저렇게 만들었어요. 당신의 그 차가운 무관심이, 아내의 환청이 다시 그의 귓가를 핥히었다. 그는 질끈 눈을 감았다. 내일 엄마 기일이다. 그가 힘겹게 말을 이었다. 오전에 잠시 시간 내거라. 같이 가야지. 지영이 들고 있던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에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불꽃이 튀었다. 엄마요, 아버지 같은 분이 감히 엄마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윤지영,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슬퍼한 적 없잖아요. 엄마의 죽음마저도 아버지가 만든 법과 원칙이라는 감옥 안에 가두어 버렸잖아요.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지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결코 흐르지는 않았다. 저는 안 가요. 위선적인 추모 따위는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아버지 혼자 가세요. 가서 엄마한테 또 판결이나 내리시죠. 당신을 남겨두고 먼저 죽은 죄로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그 말을 끝으로 지영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아버렸다. 쾅 하는 소리가 석범의 심장을 때렸다. 텅 빈 식탁에 홀로 남은 그는 차갑게 식어버린 밥그릇을 망연히 내려다보았다. 딸이 남긴 말들은 비수가 되어 그의 가장 깊은 상처를 헤집어 놓았다.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인은 장모님이었다. 그는 받기 싫었지만 받지 않으면 백통이라도 걸려올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예, 장모님. 윤서방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내일이 내 딸 기일인데 자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수화기 너머로 장모 오순자, 우슌지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딸의 죽음이 모두 사위 탓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는 척하지 마. 오늘 재판에서 사람을 또 감옥에 쳐넣었다면서, 그것도 아픈 딸이 있는 애비라며. 자네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야. 내 딸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남의 가정까지 파탄내야 속이 시원한가. 장모의 저주 섞인 절규는 끝이 없었다. 석범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한들 장모에게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터였다. 그는 모든 비난을 묵묵히 받아내는 것으로 자신의 죄책감을 벌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전화를 끄는 그는 휠체어를 돌려 서재로 향했다.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 단단한 가면을 쓴 듯 굳어 있었다. 딸의 비난 장모의 저주, 그것들은 그를 둘러싼 얼음벽을 더욱 두껍게 만들었다. 서재 책상에 앉은 그는 강태산의 사건 기록을 펼쳤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일에 몰두해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법정에서 보았던 강연화의 얼굴이, 아빠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이던 그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 눈빛은 마치 15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아주 작고 희미하지만 분명한 노크 소리였다. 석범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만년필 뚜껑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다. 마지막 공판일, 법정의 공기는 칼날처럼 팽팽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구경꾼들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다. 문화재 장인의 약국 강도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강태산은 피고인석에 앉아 두 손을 모아 쥐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불안하게 방청석을 헤맸지만 연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어젯밤 그는 이모에게 전화를 걸어 연화를 절대 법원에 데려오지 말라고, 학교에 보내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딸에게 아버지가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되고 조민석 검사가 최후 논고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존경하는 스승이자 재판장인 윤석범을 향해 잠시 고개를 숙인 뒤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강태산을 몰아붙였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강태산은 아픈 딸을 방패 삼아 동정심을 유발하려 하고 있으나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실한 장인이라는 사회적 가면 뒤에 숨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행위입니다. 조민석은 윤석범 판사의 완벽한 복사판 같았다. 감정은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법리와 증거만을 무기로 상대를 공격했다. 피고인의 알리바이는 전혀 증명되지 않았으며 CCTV, 영상 목격자 증언, 통신 기록 등 모든 증거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검사는 피고인에게 우리 사회의 법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징역 10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징역 10년. 그 말이 태산의 귀에 거대한 망치처럼 내리꽂혔다. 10년. 그때가 되면 연화는 17살이 된다.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훌쩍 커버릴 것이다. 아니, 그 전에 매달 수백만 원씩 들어가는 병원비는 누가 감당한단 말인가. 태산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피고인 최후 변론하십시오. 윤석범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산은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다. 저는 정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먹은 솜처럼 힘없이 터져 나왔다. 저는 제 딸 연화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이유 없는 놈입니다. 그런 제가 제 딸을 두고 10년이나 감옥에 갈 짓을 왜 하겠습니까? 재판장님, 제발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그는 거의 울부짖고 있었다. 평생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무뚝뚝한 장인의 얼굴이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다. 방청석의 몇몇 사람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혀를 찼지만 대부분은 냉담했다. 하지만 윤석범의 표정에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는 기계처럼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뿐이었다. 태산은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절망이 그의 온몸을 삼켜버렸다. 윤석범이 잠시 펜을 내려놓고 법정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판결을 선고하게 그때였다. 안 돼요. 법정의 무거운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가늘지만 필사적인 외침이 정적을 깨뜨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작은 아이 강연화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아이는 이모의 손을 뿌리치고 달려온 듯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연화야, 태산이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법정 경위들이 아이를 막기 위해 달려갔다. 아빠는 죄가 없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연화는 경위들의 손길을 피해 필사적으로 법대 쪽으로 달려왔다. 아이의 작은 발이 대리석 바닥을 다급하게 두드렸다. 방청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조용히 하시오. 윤석범이 나무 망치를 내리쳤지만 소라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연화는 판사석 바로 앞까지 달려와 섰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윤석범을 자신의 온 힘을 다한 간절한 눈빛으로 올려다보며 외쳤다. 멈추세요, 제발요. 아이의 절박한 외침.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15년간 윤석범이 쌓아 올린 얼음 성벽에 아주 작지만 선명한 균열을 만들어내는 필사적인 망치질이었다. 윤석범은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었다. 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법정은 얼어붙었다. 모든 소음과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수백 개의 눈이 판사석 앞에 선 작은 소녀 강연화에게로 향했다. 아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작은 가슴을 연신 들썩였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며 휠체어에 앉은 윤석범에게 똑바로 박혀 있었다. 어린이는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된다. 윤석범이 겨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자신도 느낄 만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재판장님, 저희 아빠는 도둑이 아니에요. 연화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절규였다. 조민석 검사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섰다. 재판장님, 이는 명백한 재판방해 행위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딸을 사주하여 법정의 권위를 능멸하고 있습니다.
당장 저 아이를 퇴정시켜 주십시오. 법정 경위들이 다시 연화에게 다가갔다. 강태사는 피고인석에서 연화야 안 돼. 어서 이모한테 가. 라고 절박하게 외쳤지만 아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제가 봤어요. 연화가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윤석범의 미간이 좁혀졌다. 무엇을 보았다는 것이냐? 아빠요. 그날 밤 아빠는 대장간에 계셨어요. 제가 영상통화로 똑똑히 봤단 말이에요. 재판장님, 조민석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어린아이의 증언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명백한 시간 끌기입니다. 방청석도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딱하네, 아빠 구하려고 저러는 거겠지. 아무리 그래도 저건 아니지. 법정이 장난인가. 윤석범은 연화를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다. 오직 필사적인 진실만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법은 진실이 아닌 증거로 말하는 곳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이성과 잊고 있던 인간적인 감정이 충돌하며 소용돌이쳤다. 증명되지 않은 말은 법정에서 할 수 없다. 어서 자리로 돌아가거라. 그가 마지막 경고를 했다. 증명할 수 있어요. 연화가 포기하지 않고 외쳤다. 아이의 시선이 문득 윤석범의 다리로 향했다. 오래된 호피무늬 담요가 덮인 움직이지 않는 두 다리. 연화는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재판장님, 다리도 살아있잖아요. 갑작스러운 말에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윤석범의 얼굴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었다.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린 것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방금 움직였어요. 연화는 자신이 본 것을 확신하며 소리쳤다. 담요 밑에서 오른쪽 발가락이 아주 조금 이렇게 까딱했단 말이에요. 아이는 자신의 작은 발가락을 까딱이며 필사적으로 설명했다. 그 순간 법정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리고 곧이어 여기저기서 억지로 참는 듯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푸훗, 발가락이라니 저 애가 뭘 잘못 봤나 보네. 아버지를 구하려고 이제 헛것까지 보는구나. 불쌍해서 어쩌나. 15년 동안 못 걸으셨다는데 기적이라도 일어났다는 건가. 조롱과 동정이 뒤섞인 속삭임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강태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고개를 숙였다. 온 세상 앞에서 딸이 거짓말쟁이 정신 나간 아이로 취급받는 것을 보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윤석범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 그는 이것이 자신을 모욕하고 재판을 망치기 위한 계산된 연극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법봉을 강하게 내리쳤다. 지금 즉시 피고인의 딸을 퇴정시키시오. 경위들이 달려와 연화의 작은 팔을 붙잡았다. 싫어요. 놔주세요. 전 정말 봤단 말이에요. 아이는 발버둥치며 울부짖었지만 어른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끌려나가면서도 연화는 마지막까지 윤석범을 향해 외쳤다. 재판장님, 포기하지 마세요. 다리는 아직 살아있어요. 연화가 쫓겨나고 법정 문이 닫히자 소라는 겨우 멈췄다. 하지만 법정 안의 공기는 더욱 기묘하고 불편하게 변해 있었다. 윤석범은 극심한 혼란과 분노 속에서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했다. 그는 서류로 눈을 돌렸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발가락이 움직였다는 아이의 외침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15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기계처럼 판결을 내뱉었다. 피고인 강태산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탕. 판결이 내려지자 강태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재판이 끝나고 윤석범은 굳은 얼굴로 휠체어를 움직여 복도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연화의 마지막 외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였다. 복도 모퉁이에서 한 중년 여인이 악에 받친 얼굴로 그를 막아섰다. 그의 장모 오순자였다. 윤서방, 그녀의 눈에는 불꽃이 튀었다. 그녀는 오늘이 자기 딸의 기일이라는 사실에 격분해 아침부터 법원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인간이야. 내 딸 기일에 또 한 사람의 아비를 감옥에 쳐넣어. 그것도 모자라 법정에서 그 어린 것을 울리고 쫓아내. 장모님, 여긴 법원입니다. 법원이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곳인가? 자네는 15년 전에도 그랬어. 자네의 그 잘난 법과 원칙 때문에 내 딸이 죽었어.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오순자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그의 얼굴에 뿌렸다. 차가운 물이 윤석범의 얼굴과 셔츠를 적셨다. 복도를 지나던 법원 직원들과 기자들이 경악하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당신은 평생 그 휠체어에서 당신의 죄를 곱씹으며 살아 절대 용서 못해. 저주를 퍼붓고 돌아선 장모의 등 뒤로 윤석범은 젖은 얼굴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차가운 물줄기보다 더 차갑게 식어버린 그의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무언가가 딱딱하게 굳어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집으로 돌아온 윤석범은 굳은 얼굴로 젖은 옷을 갈아입었다. 장모가 퍼부은 저주와 차가운 물의 감촉보다 법정에서 아이가 외쳤던 말이 끈질기게 그의 뇌리를 파고들었다. 방금 움직였어요. 오른쪽 발가락이 까딱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돼.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를 구하려는 아이의 필사적인 거짓말 혹은 환상일 뿐이야. 그는 평소처럼 서재로 들어가 서류 더미에 파묻히려 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판례들은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불필요한 감정들을 몰아내는데 가장 효과적인 약이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단 한 줄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자신도 모르게 담요 아래 감각 없는 두 다리로 향해 있었다. 15년. 강산이 변하고도 남을 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다리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잊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그의 신체 일부가 아니었다. 그저 움직이지 않는 거추장스러운 살덩거리일 뿐이었다. 의사들은 척수가 완전히 손상되어 회복 가능성은 제로라고 단언했다. 석범은 책상 위 서류를 밀어내고 휠체어를 창가로 움직였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아주 천천히 마치 금단의 열매를 따려는 사람처럼 손을 뻗어 자신의 다리를 덮고 있던 호피무늬 담요를 걷어냈다. 오랜 시간 햇빛을 보지 못한 다리는 병적으로 창백했다. 꾸준한 재활 운동으로 상체 근육은 단단했지만 하체는 어쩔 수 없이 가늘게 말라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른쪽 발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 하나 없이 깨끗한 발. 한때는 코트를 누비며 덩크슛을 내리꽂던 힘이 넘치던 발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의 모든 의식을 온 정신을 오른쪽 엄지발가락 끝한 한 점에 집중했다. 움직여라. 마음속으로 명령했다. 제발 움직여봐. 하지만 발가락은 미동도 없었다. 마치 죽은 나무 토막 같았다. 1초, 2초, 10초가 흘렀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역시 헛소리였어. 그는 자조적인 웃음을 흘리며 포기하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툭. 아주 미세한 감각. 마치 발가락 안쪽에 작은 신경 하나가 짧게 튀어오르는 듯한 느낌. 그것은 통증도 간지러움도 아니었다. 1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정의할 수 없는 감각이었다.
너무나도 순간적이고 희미해서 환각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다. 석범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다시 한번 온 신경을 집중했다. 하지만 그 감각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잘못 느낀 건가? 너무 신경을 쓴 탓에 뇌가 착각을 일으킨 건가? 그는 혼란스러웠다.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방금 느꼈던 그 생경한 감각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마치 긴 겨울잠을 자던 짐승이 아주 잠깐 눈을 떴다가 다시 감은 것처럼 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었다. 아이의 얼굴 장모의 저주, 그리고 방금의 미세한 감각이 뒤엉켜 그를 괴롭혔다. 그는 밤늦도록 서재를 떠나지 못했다. 결국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잠겨있던 서류 캐비닛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종결된 사건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강태산이라고 적힌 파일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던 아직 미제로 남아있던 다른 2건의 약국 강도 사건 파일도 함께 꺼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미 판결은 끝났다. 항소가 들어오지 않는 한 판사인 자신이 다시 들여다볼 이유가 없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무언가에 홀린 듯 그는 파일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CCTV 영상 캡처, 사진 목격자, 진술서, 통신 기록. 그는 마치 처음 보는 사건처럼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다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창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의 서재에만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그 불빛 아래 얼음 같던 판사의 얼굴에 처음으로 깊은 고뇌와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연화라는 아이가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그의 굳어있던 내면의 호수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 날 윤석범은 처음으로 법원을 병가 빙잔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휴가 소식에 법원 전체가 술렁였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어젯밤 늦게까지 사건 기록들을 파헤친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다. 그는 평소 입던 딱딱한 법복 대신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회색 재킷을 걸쳤다. 그리고 휠체어를 몰아 집을 나섰다. 그의 목적지는 사건이 발생했던 용화 약국이었다. 판사가 사적으로 사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어찌 보면 직업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 심어진 의심의 씨앗은 밤사이 무섭게 자라나 그의 이성을 좀먹고 있었다. 용화약국은 안동 구시장의 낡은 상가 건물 1층에 있었다. 석범은 휠체어에서 내리지 않은 채 멀찍이서 약국 주변을 살폈다. CCTV가 설치된 위치 범인이 도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좁은 골목길, 기록 속 활자들이 그의 눈앞에서 입체적인 공간으로 되살아났다. 그때 그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다. 약국 건너편 허름한 2층 건물의 낡은 간판. 중앙 비디오. 지금은 거의 사라진 비디오 가게였다. 먼지 쌓인 쇼윈도, 안쪽으로 오래된 영화 포스터들이 희미하게 보였다. 석범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 기록에 첨부된 현장 약도를 확대했다. 경찰은 약국의 CCTV와 길 건너편 은행의 ATM CCTV만을 확인했다. 아무도 저 망해가는 비디오 가게에 주목하지 않았다. 그는 휠체어를 돌려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강태산의 대장간은 그곳에서 멀지 않았다. 안동문화재 보존연구소라는 거창한 이름이 붙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기름때 묻은 연장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낡고 작은 작업실이었다. 문은 굳게 셔터가 내려져 있었다. 석범은 셔터의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거대한 화덕과 각종 망치 집게들이 보였다. 한쪽 구석에는 미완성된 듯한 노수의 작품이 하얀 천에 덮여 있었다.
그 순간 그의 코끝으로 희미한 냄새가 스며들었다. 쇠가 불에 달궈질 때 나는 특유의 냄새와 땀 냄새, 마치 아직도 누군가 이곳에서 망치질을 하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는 다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았다. 강태산의 휴대전화가 범행 시각 약국 근처 기지국에 잡혔다는 기록. 하지만 대장간과 약국은 직선거리로 500m 남짓. 하나의 기지국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애매한 거리였다. 이것만으로는 그의 알리바이를 뒤집을 수 없었다. 석범의 마음속에서 답답함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명백한 증거들을 애써 무시하고 어린아이의 허황된 외침에 휘둘려 존재하지도 않는 진실을 좇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장모의 말대로 15년간 억눌러 왔던 죄책감이 이제 와서 비이성적인 형태로 터져 나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휠체어를 돌려 다시 큰 길로 나오려 했다. 그때 그의 등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누구 찾으세요? 석범이 돌아보자 교복을 입은 앳된 얼굴의 여고생이 고개를 갸웃하며 서 있었다. 이곳은 강태산 씨의 작업실이 맞나? 네, 맞아요. 태산 아저씨요. 근데 지금은 안 계세요. 경찰서에. 여고생의 얼굴에 안타까운 그늘이 졌다. 아저씨를 잘 아는 모양이군. 그럼요. 저희 학교 역사 동아리 지도 선생님이세요. 아저씨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절대 그런 짓 할 분이 아니에요. 다들 뭔가 잘못됐다고 말해요. 석범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날 밤 혹시 이상한 점은 없었나? 여고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날 제가 밤늦게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이 골목으로 지나갔는데 대장간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망치 소리가 들렸어요. 아저씨가 또 밤새 일하시나 보다 생각했죠. 석범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몇 시쯤이었지? 10시가 좀 넘었을 거예요. 제가 독서실에서 항상 그 시간에 나오거든요. 범행 시각은 저녁 8시였다. 물론 여고생의 증언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울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마음에 심어진 의심의 씨앗에 물을 주는 결정적인 한 방울이었다. 한편 안동교도소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강태산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좁은 감방 안 거친 모포의 감촉과 소독약 냄새가 그의 숨을 막히게 했다. 그는 일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쇠와 불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왔다. 남의 것을 탐낸 적도 누구를 해할 생각도 해본 적 없었다. 그런데 이제 그는 파렴치한 강도범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그를 더 괴롭히는 것은 연화에 대한 걱정이었다. 이모가 잘 돌봐주고 있을까? 약은 제때 챙겨 먹고 있을까? 아빠가 감옥에 갔다는 사실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 그는 눈을 감았다. 법정에서 자신을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이던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작고 여린 어깨에 너무나 큰 짐을 지운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다. 연화야, 아빠가 미안하다. 옆칸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와 복도를 지나는 교도관의 발소리 속에서 그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무너져 내렸다. 평생을 버텨온 그의 단단했던 등이 차가운 감방의 어둠 속에서 하염없이 굽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윤석범은 평소보다 일찍 법원으로 출근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밤사이 그가 요청했던 자료들이 놓여 있었다. 용화약국 건너편 중앙 비디오, 가게의 폐업 전 마지막 CCTV 영상 하드 드라이브였다. 그는 박 서기관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부탁한 뒤 혼자 판사실의 문을 잠갔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CCTV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다. 화면은 먼지가 잔뜩 낀 낡은 카메라의 시점으로 비 오는 거리와 용화약국 입구를 비추고 있었다.
화질은 끔찍할 정도로 나빴다. 시간을 사건 발생 시각인 저녁 8시경으로 돌렸다. 빗줄기 때문에 화면은 더욱 흐릿했다. 약국 안으로 마스크를 쓴 남자가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경찰이 확보한 약국 내부 CCTV와 동일한 인물이었다. 몇 분 뒤 남자는 황급히 약국을 뛰쳐나와 어두운 골목으로 사라졌다. 여기까지는 기존의 수사 내용과 다를 바 없었다. 석범은 실망감에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헛수고였나. 그가 영상을 끄려던 순간이었다. 그의 눈이 화면 한 구석에 고정되었다. 범인이 사라지고 약 1, 2분 뒤 골목 입구에 다른 남자의 형체가 아주 희미하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너무나 순식간이었고 화면이 어두워 인상착의는 거의 식별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석범은 저도 모르게 화면을 정지시켰다. 누구지? 그는 몇 번이고 그 구간을 되돌려 보았다.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림자. 그는 그 그림자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다. 그때 판사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조민석 검사였다. 재판장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석범은 급히 영상을 끄고 아무렇지 않은 척 문을 열어주었다. 조민석은 평소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날카롭고 의심에 찬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제 병가를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편찮으신 곳은 괜찮으십니까? 의례적인 인사였지만 그 속에는 가시가 숨어 있었다. 신경 쓸 것 없네. 다름이 아니오라. 어제 재판장님께서 종결된 강태산 사건 기록과 다른 약국 강도 사건 기록들을 재열람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민석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석범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법원 내의 모든 정보는 검찰과 공유되었다. 자신의 행동이 벌써 그의 귀에 들어간 것이었다. 사건을 복기해볼 것이 있어서 그랬네. 자네도 알다시피 이번 사건은 다른 미제 사건들과 유사점이 많아. 석범은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조민석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재판장님, 혹시 법정에서 그 아이가 한 말 때문에 이러시는 겁니까? 그의 눈빛은 스승의 미세한 흔들림마저 포착하려는 듯 집요했다. 쓸데없는 소리. 재판장님께서는 늘 저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법은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법관은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움직이는 강철 심장을 가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재판장님의 그 가르침을 신념처럼 여기고 따랐습니다. 조민석의 목소리가 점점 격앙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제 재판장님의 모습은 제가 알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터무니없는 연극에 동요하시고 오늘은 이미 끝난 사건을 다시 파헤치고 계십니다. 이건 재판장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스승을 향한 존경심이 실망감과 뒤섞여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날아왔다. 석범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조민석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지금 그는 자신이 평생 지켜온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었다. 자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네. 석범이 차갑게 말을 잘랐다. 아닙니다. 상관 있습니다. 조민석이 언성을 높였다. 재판장님은 제게 등대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등대가 스스로 빛을 버리고 흔들린다면 저 같은 배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부디 다시 예전의 재판장님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한낱 감성파리에 불과한 범죄자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한때는 법과 정의에 대한 신념으로 굳게 연결되었던 사제지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조민석이 예를 갖춰 인사하고 판사실을 나갔다. 혼자 남은 석범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하지만 조민석과의 대화는 역설적으로 그의 의심을 더욱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래, 나는 흔들리고 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다시 CCTV 영상을 켰다. 유령 같은 그림자. 그는 그 그림자의 흐릿한 실루엣에서 강태산과는 다른 조금 더 왜소하고 구부정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박서기관을 호출했다. 강태산의 통화 기록 전체를 다시 뽑아주게. 그리고 이 CCTV 영상 국과수에 보내서 저 그림자 어떻게든 식별 가능한 수준으로 복원해달라고 긴급 요청하게. 내 이름으로.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다급함과 결의가 서려 있었다. 얼음성에 생긴 작은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성 전체를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국과수의 영상 분석 결과는 며칠 뒤에나 나올 예정이었다. 기다리는 시간은 고문과도 같았다. 윤석범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재판을 진행했지만 그의 내면은 거친 폭풍우에 휩싸여 있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재에서 홀로 사건 기록과 씨름했다. 그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딸 지영이었다. 아버지는 식탁에서 더 말이 없어졌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다. 하지만 지영은 그 변화가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엄마 기일에 함께 가자는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한 이후 아버지의 얼음벽이 더욱 두꺼워졌다고 오해한 것이다. 그날 저녁 지영은 늦은 밤이 되어서야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왔다. 그녀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잊으려 했지만 아버지와의 갈등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서재에서 나온 석범은 술에 취한 딸과 마주쳤다. 그의 얼굴의 순간 걱정과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어디서 이렇게 취하도록 마신 거냐? 그의 목소리는 질책처럼 들렸다. 아버지랑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지영이 혀 꼬부라진 소리로 대꾸하며 그를 지나치려 했다. 석범이 휠체어를 움직여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더 이상 이 위태로운 침묵을 견딜 수 없었다. 어떻게든 딸과 대화해야 했다. 강태산 부녀의 모습을 본 이후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지영과 우리 얘기 좀 하자. 그의 목소리는 드물게 부드러웠다. 하지만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지영에게는 그저 위선으로 들릴 뿐이었다. 할 얘기 없어요. 비켜주세요. 아니, 있다. 나는 네 아비다. 아비요. 지영이 코웃음을 쳤다. 술기운과 그동안 쌓인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요? 15년 동안 나를 죄인처럼 쳐다보기만 했잖아요. 엄마를 지키지 못했다는 당신 옆에서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었잖아요. 그건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나를 따뜻하게 안아준 적이 없다고요. 아버지는 그냥 차가운 법전 덩어리일 뿐이에요. 엄마를 죽게 만든 것도 나를 이렇게 만든 것도 다 아버지의 그 지긋지긋한 냉정함 때문이야. 지영의 절규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석범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딸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으니까.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거실 벽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그곳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고가 나기 전 세 식구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 옆에는 아내 미숙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다. 엄마는 아버지를 사랑해서 죽은 게 아니야. 당신한테서 도망치고 싶어서 죽은 거라고. 이에 그녀는 울부짖으며 옆에 있던 장식장을 밀쳤다. 장식장 위에 놓여있던 미숙의 영정사진 액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와장창 같하는 굉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석범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깨진 유리 파편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이 조각나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15년 전 찌그러진 차체 속에서 피를 흘리며 마지막 숨을 내쉬던 아내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너 지금 무슨 짓을... 그의 목소리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격렬하게 떨렸다. 지영도 자신이 저지른 일에 놀라 입을 틀어막았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녀는 이성을 잃고 아버지에게 악을 썼다. 그래요, 내가 깼어요. 어차피 아버지한테는 아무 의미도 없는 사진이잖아요.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엄마를 2번 죽였어. 당신의 그 차가운 무관심으로. 닥치지 못해 석범이 포효했다. 그것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터져나온 그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묻혀있던 원초적인 절규였다. 그는 휠체어 팔걸이를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그의 온몸이 분노와 슬픔,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그의 오른쪽 다리가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경련을 일으키듯 강하게 툭 하고 튀어 올랐다. 그 움직임은 너무나 커서 지영의 눈에도 똑똑히 보였다. 술에 취해 흐릿했던 그녀의 눈이 경악으로 크게 뜨였다. 아, 아빠, 다리가... 석범 역시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경련은 멈췄지만 그는 방금 전에 강력한 움직임을 분명히 느꼈다. 그것은 더 이상 희미한 감각이나 착각이 아니었다. 죽어있던 그의 다리가 딸의 절규와 아내의 깨진 사진 앞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고 있었다. 그는 딸의 놀란 얼굴과 바닥에 흩어진 아내의 영정 사진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단단했던 세상이, 그의 얼음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얼음 판사 윤석범이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그 눈물은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이며 그에게 새로운 진실을 향해 나아가라는 길을 열어주고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결심했다. 강태산 사건의 진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밝혀내야만 한다고. 그것이 아내와 딸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딸과의 격렬한 다툼이 있고 난 다음 날 윤석범의 세계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얼음 판사가 아니었다. 밤새 서재에서 그는 깨진 아내의 영정사진 조각들을 맞추며 자신의 무너진 삶 또한 함께 되돌아보았다. 아내의 웃는 얼굴 조각 하나하나를 맞출 때마다 그의 가슴에는 후회와 죄책감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결심은 바위처럼 굳어졌다. 아침 일찍 국과수에서 연락이 왔다. 중앙 비디오의 CCTV 영상 복원 결과였다. 저화질의 한계를 넘어 밤샘 작업 끝에 법의학 분석팀이 유령 같던 그림자의 실체를 희미하게나마 복원해낸 것이었다. 화면 속 남자는 강태산보다 키가 작고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게 허리를 구부리고 있었다. 결정적으로 그의 걸음걸이는 다리 한쪽을 살짝 저는 듯 부자연스러웠다. 동시에 박서기관이 강태산의 전체 통화 기록 분석 결과를 가져왔다. 기록은 방대했지만 석범은 매의 눈으로 단서들을 쫓았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지난 몇 달간 특정 번호로 수십 차례 돈을 붙인 내역. 수취인은 이민수라는 이름이었다. 석범은 즉시 경찰 내부망을 통해 이민수 리민시우의 신원을 조회했다. 28살, 전과 없음, 직업은 일용직 노동자. 그리고 특이사항란에 적힌 한 줄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모친 만성 신부전증으로 혈액 투석 중. 막대한 병원비로 인한 채무 기록 다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석범은 박서기관에게 이민수의 주소를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판사의 권위를 넘어선 한 인간의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이민수의 집은 안동 시내에서도 가장 낙후된 달동네의 좁은 골목 끝에 있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슬레이트 지붕의 집. 석범은 휠체어를 문 앞에 세우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오늘 판사가 아닌 한 사람의 아비이자 남편으로서 이곳에 왔다. 계십니까? 그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기침소리와 함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리고 병색이 완연한 중년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민수의 어머니였다. 누구신지. 이민수 씨 어머님 되십니까? 저는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석범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여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아들이 무언가 잘못된 일에 연루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때 방 안에서 한 청년이 다급하게 뛰쳐나왔다. 국과수 영상 속 흐릿한 실루엣과 똑같은 불안한 눈빛과 약간 저는 다리를 가진 남자. 이민수였다. 어머니 이분은 왜? 그는 석범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다. 석범은 이민수를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차분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민수 씨, 나는 당신을 체포하러 온 것이 아니오. 진실을 들으러 왔소.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이나 위협이 담겨 있지 않았다. 대신 그 안에는 깊은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어젯밤 딸 앞에서 무너져 내렸던 자신의 모습, 아픈 딸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강태산의 모습이 눈앞의 청년과 겹쳐 보였다. 강태산 씨는 당신을 위해 대신 감옥에 갔소. 그 사람에게는 당신 어머니처럼 아픈 딸이 있어. 당신의 침묵이 지금 또 다른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오. 이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의 옆에서 어머니는 아들의 팔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다. 민수야, 네가 정말 그런 짓을 한 것이냐? 석범은 그들을 다그치지 않았다. 그는 휠체어에 앉은 채 그들의 고통과 참회의 시간을 묵묵히 기다려 주었다. 그는 더 이상 법전 뒤에 숨어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는 판사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고통의 한복판으로 직접 걸어 들어와 그들의 눈을 마주 보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이민수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어머니와 석범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가 했습니다. 울음과 함께 터져나온 고백이었다. 사채업자들이 어머니 수술비 때문에 빌린 돈을 당장 갚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행패를 부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마침 그날 대장간에서 일하다 본 태산 아저씨의 흉터와 옷차림이 떠올랐습니다. 저와 체격이 비슷해서 그분을 흉내내면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민수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낡은 집의 벽을 타고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린 한 젊은 영혼의 절규가 되어 골목 안에 울려 퍼졌다. 석범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진실은 언제나 이처럼 아프고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그 진실을 외면한 대가로 15년의 세월을 얼음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태산 사건의 재심. 자이신 이 열리는 날 안동지방법원은 전례 없는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어른 판사 윤석범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판결을 뒤집으려 한다는 소식은 법조계 전체를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법정 안은 언론사 기자들과 법조계 관계자들 그리고 소문을 듣고 몰려든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피고인석에는 이전보다 더욱 수척해진 강태산이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며칠 전 교도소로 찾아온 변호사에게 재심 소식을 들었지만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반면 검사석에 앉은 조민석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굳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스승이자 우상이었던 윤석범이 법복을 벗고 증인석에 앉은 모습을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스승은 변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감성에 휘둘려 법의 신성한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는 오늘 스승을 넘어서서라도 자신이 믿는 정의를 지켜내리라 다짐했다. 재판이 시작되고 마침내 증인석에 윤석범이 섰다. 아니, 그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증인 선서를 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증인 강태산, 피고인의 1심 재판에서 재판장을 맡았던 것이 맞습니까? 변호사가 물었다. 맞습니다. 당시 증인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앉아 계신 겁니까? 윤석범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마이크를 고쳐잡고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을, 특히 검사석의 조민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제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에 법정이 술렁였다. 판사가 그것도 철옹성 같던 윤석범이 자신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저는 법과 증거 뒤에 숨어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가리키는 방향만을 쫓았을 뿐 그 너머에 존재하는 인간의 고통과 절박함을 외면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다. 국과수에서 복원한 중앙 비디오의 CCTV 영상. 화면 속에서 다리를 절며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민수의 모습이 재생되자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이어서 강태산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여고생의 증언 녹취와 이민수의 자백 영상이 공개되었다. 조민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증거의 성이 스승이 제시하는 진실의 파도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조민석이 마침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하지만 이민수의 자백은 강요에 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증인은 판사의 권위를 이용해 그를 협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자의 마지막 저항이었다. 스승을 향한 공격이자 자신이 믿어온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다시 윤석범에게로 향했다. 이제 이 재판은 강태산의 유무죄를 넘어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두 세대의 신념이 충돌하는 전쟁터가 되어 있었다. 윤석범은 조민석을 한때는 가장 아꼈던 제자를 슬프고도 단호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조 검사 말이 맞네. 나는 판사의 권위를 사용했지. 하지만 협박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네. 공감하기 위해서였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휠체어를 가리켰다. 나는 15년 동안 이 휠체어에 앉아 세상을 내려다보며 판결만 내렸네. 하지만 나는 틀렸어. 진정한 정의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었네. 내가 이민수라는 청년의 절박함을, 강태산이라는 아버지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일찍 헤아렸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걸세. 그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를 울렸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얼음 같은 냉정함은 없었다. 대신 깊은 고뇌와 성찰을 거친 한 인간의 뜨거운 진심이 담겨 있었다. 법은 사람을 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네. 조 검사 자네와 내가 놓치고 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 조민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듯 의자에 몸을 기댔다. 스승의 마지막 말은 그의 심장을 관통하는 날카로운 검이자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는 따뜻한 손길이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마침내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 강태산 무죄. 탕. 법봉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강태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방청석 한쪽에서 이모와 함께 재판을 지켜보던 연화가 아빠 하고 외치며 달려 나왔다.
법정 경위들도 이번에는 그 아이를 막지 않았다. 아빠와 딸은 법정 한가운데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 모습은 법의 냉정함이 아닌 인간의 사랑과 진실이 최종적으로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그림이었다. 윤석범은 그 모습을 자신의 무너진 세계 위에 새로 피어나는 희망의 꽃을 희미한 미소와 함께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교도소 문이 열리고 강태산이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다. 며칠 만에 다시 쬐는 햇살이었지만 마치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듯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의 눈앞에 작은 꽃다발을 든 연화가 서 있었다. 아빠, 연화야. 부녀는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태산은 딸의 작고 여윈 몸을 품에 안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자유로워졌음을 실감했다. 그의 거친 손이 딸의 머리를 몇 번이고 쓰다듬었다. 따뜻한 눈물이 그의 옷깃을 적셨다. 그들 주위로 늦봄의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며칠 뒤 윤석범은 휠체어를 몰아 아내 김미숙이 잠든 추모 공원을 찾았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딸 지영과 함께였다. 재판 이후 부녀 사이에 두꺼웠던 얼음벽은 완전히 녹아내리지는 않았지만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석범은 아내의 묘비 앞에 국화꽃 한 송이를 내려놓았다. 미숙 씨, 나 왔소.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미안하오. 너무 늦어서 정말 미안하오. 내가 틀렸었소. 당신을 잃은 슬픔을 갑옷삼아 나 자신과 세상을 향해 벽을 쌓고 살았소. 지영이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지영이 조용히 다가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부녀는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함께 아내와 엄마를 그리워했다. 그것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나누는 애도였다. 그날 이후 석범의 삶에 작은 변화들이 찾아왔다. 그는 법복을 벗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그리고 지독하게 거부해왔던 재활치료를 다시 시작했다. 재활치료실은 고통의 공간이었다. 15년간 굳어있던 근육과 신경을 깨우는 과정은 살을 찢는 듯한 아픔을 동반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땀을 뻘뻘 흘리며 매일 몇 시간씩 재활기구에 매달렸다. 예전 같았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다. 어느 맑은 오후 석범은 재활치료실에 평행봉을 잡고 서 있었다. 그의 두 다리는 여전히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그는 자신의 체중을 간신히 지탱하고 있었다. 자, 천천히 한 걸음만 내디뎌 보세요. 물리치료사가 격려했다. 석범은 식은땀을 흘리며 온 정신을 왼쪽 다리에 집중했다. 그는 아내의 마지막 미소를, 딸 지영의 눈물을, 그리고 법정에서 아빠를 부르짖던 연화의 얼굴을 떠올렸다. 움직여라. 그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기적처럼 그의 왼쪽 발이 바닥에서 떨어져 앞으로 나아갔다. 쿵! 단 한 걸음, 고작 수십 센티미터의 움직임이었지만 그에게는 지구 반대편으로 건너간 것보다 더 위대한 한 걸음이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딸 지영이었다. 아버지. 그래 지영아.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영은 무언가 말하려다 망설이는 듯했다. 오늘 저녁에 혹시 시간 되세요? 석범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듣는 딸의 저녁 식사 초대였다. 그럼 당연히 시간 되지. 제가 해물파전 만들어 놓을게요. 엄마가 가르쳐줬던 대로. 그래, 기다리고 있으마. 전화를 끄는 석범은
평행봉을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이전과 똑같았지만 그의 눈에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보였다. 모든 것이 새롭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떨리는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내디뎠다. 쿵! 두 번째 걸음. 서툴고 불안정했지만 그것은 분명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얼음의 판사는 죽었다. 이제 그는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남은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그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고 있었다.